안녕하세요. 조하나입니다. 제가 20대엔 말이죠. 세상의 시간을 제가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방황하고 흔들리면서도 동시에 권태롭고 지루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그때 제가 가진 시간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무한해서 도무지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겁을 너무 많이 먹었던 거예요. 압도된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그렇게 20대를 있는 그대로 탕진하고 30대에도 여전히 방황했던 저는 한국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잡지 기자가 되는 법과 가장 먼 방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한국 잡지계는요, 특히 이 대형 상업 패션지들은 공개 채용보다는 내부적으로 인맥을 통해서 그 팀에서 인턴 생활을 오래 한 친구들이 이제 정기자 자리가 나면 한 명씩 한 명씩 올라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대형 상업 패션지 같은 경우는 공개 채용 같은 걸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거든요.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혹은 대학 졸업 직전에 그 잡지사 팀 인턴 생활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1년, 뭐 길게는 3년, 뭐 정말 더 길게는 4년, 5년 하는 친구도 봤어요. 그 정기자 자리가 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인턴 일을 해야 되죠. 30이 넘은 저에게는 그런 자리는 저보다 나이 어린 선배들에게는 또 부담이 되는 일이었죠. 실제로 제가 이력서를 잡지사에 많이 냈는데 그 패션지 인턴 자리에서 면접까지 봤지만 항상 편집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인턴으로 들어오면 너보다 나이가 어린 선배들을 모시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겠냐. 저는 너무 절박한 꿈을 아주 오랜 시간 방황하다 찾았으니까 하고 싶은 일이니까 물론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편집장의 세계관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항상 면접을 보면 그 이유 때문에 저를 합격시키거나 채용시키지 않더군요. 그때 창간 예정인 아직 이제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신생 잡지사에서 기자를 뽑는다는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뭐 또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력서라도 내보자. 그래서 저는 저를 스스로 인터뷰하는 형식의 그 자기소개서를 아주 정성들에 써가지고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잡지사에. 그러니까 아직 그 실물이 나온 잡지가 아니고 창간 준비 중인 잡지였기 때문에 어떤 성격의 잡지인지도 잘 몰랐고요.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력서를 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면접을 봤을 때 당시 편집장님이 크라잉넛, 노브레인이 이제 한참 데뷔해서 이제 홍대 뒷골목 그 클럽, 라이브 클럽에서 활동을 할 때 그때 이제 청춘을 바친 아주 인디 문화를 사랑하는 분이셨거든요. 굉장히 인식이 좀 다른 사람들과 남달랐어요. 그 덕에 제 이력서를 가득 채운 그 홍대 클럽 경험이 그 편집장님한테는 이제 오히려 이게 가치 있고 쓸만한 경험이라고 보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기자가 될 거라고 판단을 내리셨고 그리고 저를 채용을 하셨죠. 아무 뭐 잡지 경험도 없고 글쓰기를 배운 적도 없고 뭐 지사 인턴 경험도 없고 그런 저를 나이 30을 넘긴 저를 막내 기자로 채용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탕진하고 낭비하고 정말 쓸데없이 보냈다고 생각한 제 20대의 경험과 그 시간들이 결국 이 30대의 늦가기 기자가 되는 발판이 될 수 있었다는 걸요. 환경은 좀 열악했습니다. 일단 신생 아주 작은 잡지사였고 그때는 한국의 인디 문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잡지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뜻이 좋은 그 인디씬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으쌰으쌰 만든 아주 작은 잡지였어요. 자본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이 신생 잡지에다가 또 한국 인디 문화를 다루니까 이 광고주가 붙을 리가 없죠. 거기에 광고를 하겠다는 브랜드를 찾기가 많이 힘들었죠. 또 기자는 저랑 또 다른 그 뮤지컬 잡지에서 이제 일을 하고 경험을 충분히 쌓고 이제 합류한 그 선배 기자 한 명이랑 저랑 딸랑 둘이었어요. 저는 서로 둘이서 매달 책을 한 권씩 만들어야 하다 보니 이 선배도 저에게 뭐 일일이 막 디테일하게 막 뭔가를 잡아주거나 가르쳐주거나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선배도 선배의 몫을 하기 바빴고 저도 제 몫을 하기 바빴고 그래서 기사를 어떻게 쓰는지 뭐 인터뷰는 어떻게 하는지 뭐 인터뷰는 어떻게 섭외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혼자서 배운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인터뷰를 제가 누구랑 하고 싶다고 해도 그게 이제 기획회의에서 편집장님의 승인을 거쳐서 이제 컨펌이 됐다고 해도 제가 그 인터뷰를 섭외할 때 일단 뭐 매니지먼트 회사나 레이블에 연락을 하면 일단 잡지 이름을 모르니까 매니저들이나 그런 관계자들 선에서 일단 끊겨요. 그분들이 이제 필터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잡지의 가치와 왜 내가 당신과 인터뷰를 하고 싶은지, 이 인터뷰를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정성스레서 막 직접 손으로 편지를 써서 막 회사에 보낸 적도 있고 그렇게 어렵게 초반에는 인터뷰어를 섭외를 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곤 했습니다. 어떤 인터뷰인은 정말 한 1년 동안 매달 한 번씩 전화해서 뭐 잘 지내시죠? 그냥 전화 한번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인터뷰 해달라는 말은 못하고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그렇게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이제 경험이 쌓이고 또 이제 굳은 살이 배기잖아요. 이리저리 시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만의 인터뷰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문체를 뭐 이 사람을 인터뷰했을 때는 이 사람 스타일과 철학과 이 사람이라는 그 형체를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 또 그 인터뷰 분위기와 제가 느낀 그 사람에 대한 뭐 느낌이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 문체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뭐 이런 스타일들이 전혀 편집장님이 이제 터치가 없다 보니 굉장히 자연스럽게 저만의 스타일이 만들어졌고 점점 이제 우리 잡지 이름도 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여기저기서 이번 호에 뭐 무슨 누구누구 인터뷰 기사 너무 잘 봤어요. 뭐 이렇게 연락해 주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매체 이름이 아닌 제 이름만, 제 기자, 에디터 이름만 듣고도 흔쾌히 인터뷰를 수락하는 아티스트들도 점점 많아졌고 또 조하나랑 인터뷰를 하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역으로 오히려 아티스트들이 저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역제안이 들어오는 경우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조금 우쭐하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시간의 힘이라는 거구나. 이게 점점 쌓여가는 그 느낌이구나라는 걸 저는 경험으로 터득을 했습니다. 결국 작은 인디 잡지 출신으로 인턴 경험도 전무했던 저는 나중에 이제 대형 상업 패션지에서 이제 스카웃을 제안받게 돼요. 또 제가 이렇게 메이저 상업 패션지들의 이제 기자, 에디터들은 대부분 막 등단하신 분도 있고요. 정말 문창과를 나와서 정말 이렇게 체계적으로 글을 쓰는 분들도 많고요. 정말 글 잘 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책으로 보면서 이름을 보고 우러러봤던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직접 저한테 전화를 줘서 조하나 에디터의 이런 스타일과 인터뷰하는 방식이라던가 사람을 풀어내는 방식이 너무 좋다. 함께 일해보고 싶다. 뭐 이런 제안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저 스스로 좀 자존감도 많이 강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 결국 잘하고 싶고 또 잘하고 싶게 되면 욕심이 나게 되고 그러려면 노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꾸준히 노력을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내 내공을 쌓아가고 내 경험을 쌓아가고 내 스타일을 만들다 보면 결국 누군가는 알아주더라고요. 또 설령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단련되는 그 자존감의 근육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저는 후배 친구들이 고민 상담을 해올 때 20 대는 그냥 정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무언가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큰 결정을 내린다는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라고. 인생 생각보다 길다고. 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인생이 짧은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20 대는 그냥 멋있게 낭비하라고 말해요. 그 대신 후회 없이. 충분히 낭비하라고요.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이 낭비라고 생각했던 그 20 대의 방황과 경험이 30 대에 들어선다고 또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도 아니지만 맷집은 좀 세진다고요. 그럼 더 대담해질 수 있어요. 20 대에 실수도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치다 보면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멘탈이 바닥까지 무너지거나 혹시 나중에 바닥을 쳐도 다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 20 대에 그냥 인생에서 실수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죠. 그래서 항상 사람이 신중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또 거기에 너무 잠식돼서 오히려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그러면서 '아 나는 왜 이러지?' 이러면서 스스로 막 자학하는 이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밥을 벌어먹고 산다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어요. 끼니 걱정 안 하고 뭐 커피 한 잔 살 때 뭐 살 떨리는 정도 아니고 뭐 시즌마다 새로 나오는 뭐 내가 필요한 화장품이나 뭐 옷가지, 생필품 같은 거 살 정도? 그렇게 저는 뭐 기자 일이 뭐 일 자체가 연봉이 높고 뭐 이런 직업군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고생은 많이 하고 그런데도 저는 기자 일을 한다는 게 너무 신이 났어요. 다이빙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일보다 더 좋은 게 생길 줄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더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20 대에 그렇게 막 기우제 지내듯이 바라고 찾아서 헤매던 '아 내가 진짜 좋아하고 좋아서 미치겠는 일이 뭐지?' 해서 찾은 게 기자 일. 그 사람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 또 글을 쓰는 일인데, 다이빙을 하고 나서 그 기자 일만큼 좋은 일이 또 생긴 거죠. 둘 다 하면은 오죽 좋겠냐마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다이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 뭐 1 년에 진짜 연차 다 모아서 휴가를 가도 길어야 1 주일, 2 주는 좀 힘들어요. 기자는 매달 마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2 주를 가면 갈 수 있지만 조금 회사에서 눈치 보이고 하지만 2 주를 가면 갈 수 있지만 그만큼 또 더 쌓이는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런 걸 좀 조절하기 위해서는 정말 길게 가 봐야 1 년에 뭐 1 주일? 그렇게 해서 뭐 국외에 나가서 내가 다이빙 하고 싶은 스팟에 가서 다이빙을 하기에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또 뭐 하나 하면은 또 제대로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다이빙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또 잘하고 싶고 근데 그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러지 못한다는 게 저한테는 이제 큰 고민이었어요. 근데 마침 한국에서 이제 또 싱글 여자로 일을 하면서 이제 30 대가 넘다 보니 막 정신적으로 쓸데없이 막 쏟아야 하는 에너지가 막 있더라고요. 그 이제 사람들이랑 섞여 살다 보면 또 이제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저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냥 무심코 툭툭 던지는 말들에 제가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당시에 저는 이제 서울의 그 강남 쪽에서 이제 그 사무실에 있는 대형 패션 잡지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굉장히 폼 나는 곳이고 뭐 어디 가면은 뭐 "여기 회사 이 잡지사 에디터입니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도 알아주고, 예전에는 막 인터뷰 섭외할 때 막 우리 잡지 이름을 잘 몰라 가지고 너무 고생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제 이름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잡지계에서 알려졌다 보니 뭐 예전에 내가 힘들었던 그런 일들은 훨씬 더 수월해지긴 했지만
이 한국 사회에서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일을 하는 여성으로 사는데 제가 남성이었다면 겪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일들과 쓸데없는 그런 옥신각신함과 쓸데없는 그런 막 기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한강의 너비만큼이나 큰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20 대부터 계속 홍대 쪽에서 이제 그런 분위기와 그 홍대의 그런 인디 정신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과 이제 어울려 지내는데 이 회사를 옮기기 시작하면서 강남 쪽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위치를 바꾸게 되니까 선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또 그 사람들의 철학이나 또 가치관에 따라서 저도 또 예민한 사람이라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금 힘듦은 느꼈어요. 일 자체에 대한 힘듦이나 뭐 한계가 아니라 이 한국 사회 자체에 대한 저는 뭐 어렸을 때 뭐 유학을 가본 적도 없고 어학연수를 떠난 적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한국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좀 갈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살면서 한 번쯤은 이 한국이라는 사회를 벗어나서 다른 문화와 정서와 이런 철학을 가진 가치관을 가진 그런 나라의 사람들과 좀 지내보고 싶다. 그걸 직접 경험을 하고 싶다. 뭐 영화나 책뿐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갈증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악이나 뭐 이런 문화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국외에 있는 음악 뭐 뮤지션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좀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생긴 거죠. 또 저는 서울에 집을 있는 게 아니라 집이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위성도시 그 서울 변두리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위성도시에서 출퇴근으로 강남까지 하루에 꼬박 4시간을 쓰는 거예요.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그러면서 항상 이제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이 1호선 전철을 타고 이제 신도림에서 이제 2호선으로 갈아타고 도심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1호선을 타면 그 한강의 그 풍경들이 항상 이제 매일매일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계절에 따라서 시시각각 바뀌는 전철 밖 풍경이 저에게 계속 말을 걸어오는 거죠. 그 한강변을 수놓은 빼곡한 아파트 불빛들이 저에게 욕망과 자격지심을 동시에 부추기는 거죠. 저 한강변을 수놓은 빼곡한 아파트 불빛 중 하나를 내가 가지려면 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그 대출금을 계속해서 갚아 나가고 또 은행에 내가 안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사를 다니고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아 그러기에는 지금 내 청춘, 내 젊음이 너무 아깝다.' 나는 좀 더 큰 세상을 보고 싶고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좁은 것만 보고 또 좁은 공간에 를 채운 사람들의 생각이 또 이 한 사회의 철학이 되는 걸 보면서 좀 많이 좌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난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계속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 너는 남들처럼 그 불빛 하나를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체근을 항상 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그 서울의 그런 유혹이나 그런 채찍질 같은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뿌리칠 용기도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다고 또 서울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모든 욕망을 막 발현하면서 살 용기도 없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용기 없이 그냥 어영부영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렇게 어중간하게 사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괜히 뭐 한국 사회 탓하고 정치 탓하고 뭐 가식적인 그런 집단 분위기나 뭐 사람들 뭐 또 무표정한 사람들을 탓했지만 결국 지금 돌아보면 저 스스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그냥 심드렁해지면서 점점 좀 시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한 30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저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다음 관문은 결혼, 또 가정을 꾸리는 것, 안정된 삶을 사는 것, 뭐 대출을 은행에서 크게 받아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멋진 차를 끌고 뭐 주말에는 여행을 가고 쇼핑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뭐 제가 사는 집이 더 좋아진다, 내가 타는 차가 더 좋아진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부터 내 삶의 만족을 얻거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좀 늦게 안 거죠. 내가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시작한 것도 굉장히 늦었고, 그것에 대한 결론, 나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도 조금 저는 늦은 편이었습니다. 하긴 이게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늦은 편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진짜 약간 삶의 큰 굴곡들을 넘긴 후에 뭐 40이 훌쩍 넘어서 뭐 50대, 60대에 그런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세상에 대해 계속 저 혼자 막 대들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막 싸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출구 없는 우울감과 무기력함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한 겹 한 겹 조금씩 조금씩 쌓여갔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다 떠난 출장길이었습니다. 일본의 이시가키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이시가키 섬의 한 리조트에서 그 한국 잡지 뭐 신문사 에디터들, 기자들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체험을 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한 2박 3일 이런 일정으로 이제 기자들 거기서 리조트에서 생활을 해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쓰는 그런 이벤트들이 많았죠. 지금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역할인데, 그때는 이제 잡지계의 권력이 셌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잡지라는 미디어 자체의 그 전통적인 미디어 자체의 그 권력이 아직 살아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 피처 에디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여행 관련 기사에 출장 갈 기회가 많습니다. 굉장히 럭셔리한 라이프를 이렇게 엿볼 수 있죠.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하나는 스쿠버 다이빙, 또 하나는 산악 자전거. 그래서 저는 산보다는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쿠버 다이빙 체험을 이제 선택을 했죠. 인간은 모르는 걸 두려워하기 마련이죠. 자기가 보지 못한 거는 무조건 두려워하고 일단 배척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쿠버 다이빙 체험하는데 이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데, 바다를 보는 건 좋아하는데 그 바다 속으로 풍덩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덜덜덜덜 떨면서 보트에서, 그러다가 결국 이제 그 가이딩하는 강사와 함께 이 수면 아래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요. 이 수면 아래 이제 정수리까지 이렇게 딱 잠기는 순간, 저는 마치 그 다른 세계로 순간 이동을 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바닷속에서 첫 숨을 쉬던 그 순간은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그 세상에 저를 괴롭혔던 그 모든 그 익숙한 소음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태어나서 한 번도 주의를 기울여 본 적 없던 제 호흡, 제 숨소리만 들려오는 거죠.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구나. 우주를 떠다니는 기분이랄까, 철저한 고립감 속에서도 외롭지 않았고요. 또 거대한 바닷속 세상의 무심함이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바닷속에 제가 굉장히 이질적인 인간인데도 그냥 모든 바다 생물들, 물고기들, 뭐 산호초들, 그 바다 그 물로 채워진 그 공간 자체가 저를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무심함이 서운하질 않은 거예요. 이 무한하고 거대한 우주에서 나는 그저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작은 존재일 뿐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혼자서 스스로 스트레스 주고 스스로를 갉아먹고 살고 있었구나. 근데 또 물속에서는 이 시간 감각,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감각이 달라져요. 뭐 청각도 달라지고 시각도 달라지고 이 촉각도 달라지고요. 이 받는 수중 압력으로 인해서 또 이 호흡의 이 느낌도 달라지고요. 시간의 감각도 달라져서 이 물속에서 5분 정도 보냈나 싶었는데 이 체험 다이빙을 마치고 이제 수면으로 올라와서 강사한테 물어보니까 한 30분 이상을 제가 물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속에. 그렇게 첫 다이빙을 마치고 저는 완전히 사랑에 빠졌습니다. 다이빙에 말이죠. 그날 저녁 제 체험 다이빙을 이제 가이딩한 친구의 이름이 벤이었어요. 프랑스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이제 만나서 저녁을 함께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벤이 저한테 뭐 대화를 하다가 "넌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때 좀 약간 뭔가를 한 대로 빵 맞은 듯이 어안이 벙벙해졌죠. "뭐라고? 나는 30이 넘어서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이 에디터 일을 하고 있는데 꿈이 뭐냐고?" 제가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본 적도 저는 없었던 거죠. 저 스스로에게도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직업과 꿈은 또 달라요. 그죠? 그래서 '아 이렇게 상대방에게 "꿈이 뭐야?"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참 멋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0 년이 훌쩍 넘도록 그 벤이 20 살에 프랑스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벤의 나이가 한 30대 후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기는 20 살에 프랑스를 떠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한 15년 넘게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살면서 여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반사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기계적으로 계속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이렇게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다이빙하고 먹고 사는데 불안정한 삶이지 않냐? 불안하지 않냐? 너도 어딘가에 정착이란 걸 하고 또 가족을 꾸려야 하지 않겠냐? 뭐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야 하지 않겠냐?" 세상에나. 제가 그토록 경멸하던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저에게 퍼붓는 질문을 제가 벤에게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죠. 저도 알게 모르게 학습된 그 질문들 그리고 그 오지랖. 그러자 그때 벤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Why not?" 왜 안 되는 건데 그 두 단어로 조합된 그 짧은 문장 "Why not?"에 저는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그에게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깨달으면 바로 사과가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가장 듣기 싫었던 질문을 지금 내가 너에게 하고 있다. 한국에서 나는 이미 너무 늙어버려서 무언가를 새로운 걸 꿈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아니라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와 사람들의 가치관과 철학, 사회의 그런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다. 나도 그런 것에 좀 영향을 받고 잠식이 된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그러자 그때 벤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나이를 물어보더라고요. 워낙 이제 서구권 친구들은 서로 나이를 잘 묻지 않기 때문에 정말 알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그때 저한테 조심스럽게 "너 나이 몇 살인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 대답을 들은 친구가 진짜 이렇게 비속어를 섞어 가면서 "Oh my god. My you're so 띠띠띠띠띠 young." 이러면서 "너 진짜 어리다. 너 진짜 어려." 이렇게 하면서 막 커다랗게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34 인가 33 인가 그랬거든요. 신기하고 희한한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고작 서너 시간 이동했을 뿐인데 서울에서 저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말과 이 친구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은 나이인데도 제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제 마음속에는 이미 '왜 안 돼? Why not?' 이라는 작은 속삭임이 있었어요, 분명. 근데 저는 그걸 너무 겁이 많고 좀 비겁해서 그걸 누군가의 타인의 입을 통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 주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답은 저에게 있었던 거죠. 그 벤한테 "Why not?" 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 저는 좀 더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죠. 한국은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이제 나이부터 물어보는 좀 희한한 나라죠. 물론 존댓말 때문에도 그렇고 상대의 나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내가 어떤 스탠스나 뉘앙스로 이제 말을 하고 뭐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뭐 이런 걸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도 느끼는 건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아 나는 40대 누구야. 나는 20대 누구야. 나는 뭐 MG 누구야. 나는 뭐 MBTI 뭐뭐뭐뭐인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그 단어의 틀에 끼워 넣어요. 그 단어가 상징하는 그 집단? 그리고 그 집단과의 공통점을 자신이 찾지 못하면 자신 스스로 좀 잘못 살고 있다고 하거나 자기 스스로 좀 정상에서 벗어났다고 하거나 기준에 들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책을 많이 해요. 나이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뭐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라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건 무리야.' 혹은 '나는 이상적이지 창의적인 사람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꼬리표를 스스로 붙여요. 그리고 또 서로에게 붙여주죠. 이게 한국 사회는 또 오랫동안 혈액형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상대에 대해 함부로 판단했죠. 일단 혈액형부터 묻고 대화를 시작했으니까요. 지금은 MBTI라는 것 때문에 또 상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아끼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한때의 성향이나 과거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그 꼬리표가 어느새 내 존재 전체를 규정하는 견고한 울타리가 되는 것도 모르고요.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동시에 그 너머의 가능성과 의외성, 결과적으로 개성을 스스로 차단해 버리는 거죠. 다양성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저 자신을 가로막는 가장 익숙한 목소리는 실은 그렇게 세상과 나 자신이 함께 지은 그 울타리 속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늦었어." 라고 스스로 제가 속삭이면서 세상의 수많은 왜, 너는 왜 나이 들어서, 너는 왜 그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도, 너는 왜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떠나려고 해? 라는 질문 뒤에 저 역시 오히려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 숨으려고 했던 거죠. 이 왜라는 질문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논리적이에요. 실패의 가능성을 계산하고 위험을 경고하죠. 우리를 안전한 울타리 안에 머물게 해줍니다. 그거는 생존을 위한 질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생존만을 위해 살지는 않아요. 인간은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why not의 마법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질문은 가능성을 계산하는 대신 불가능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대신 실패 또한 경험의 일부라는 걸 끌어안는 선언이라는 거죠. 그것은 생존을 넘어 탐험을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나이나 성별, 환경 등 수많은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아내죠.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자신을 설득하려 안간힘을 씁니다. 그때 나 자신을 말리고 이미 늦었다며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늘어놓기 바빴던 사람들은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제가 그때 한국을 떠나서 스쿠버 다이빙 강사를 하고 국외에서 해외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저를 수많은 그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이유들로 저를 막 설득시키려고 했던, 저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저와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면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 살기 바빠요. 그 사람이 나와 나눈 대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조언들, 그 사람은 돌아서면 아마 금세 잊어버릴 거예요.
저는 그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 얼굴도 기억도 안 나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그때 저에게 Why not이라고 반문했던 벤은 여전히 제 베스트 프렌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편도로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아니 그 반대라고 해야 되겠네요. 비행기 표를 먼저 결제한 후에 회사를 그만둔 게 더 정확한 타임라인이에요. 한국에서 뭐 이름만 대면 알 만한 패션지 에디터 자리를 이제 스스로 그만두고 해외로 다이빙을 하러 가겠다고 했을 때 뭐 "축하해. 잘 됐다."고 말해 준 사람은 정말 몇이 안 됐어요, 제 주변에. 그러면 또 저는 또다시 불안해지고 또 흔들리는 거죠. '아 왜 다이빙 강사야. 네 나이가 몇인데. 너 뭐 지금 모아둔 돈도 없잖아. 네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뭐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모든 걸 버리고 이 안정적인 거 잘 해 놓은 거를 왜 다 버리고 그런 무모한 짓을 쓸데없는 짓을 하려는 거야.' 뭐 나는 스스로 왜 이렇게 자꾸 또 끝없이 질문하면서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들 속에서 이제 방황하고 서성이는 거죠.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저는 너무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바로 내 인생이니까. 어떤 가치의 경중도 누구에게나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겐 이게 엄청난 큰 가치의 를 어떤 큰 가치를 지닌 일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죠. 그때의 저에게 이 다이빙이라는 건 정말 큰 가치였어요. 제 인생에서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이야기를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했어요.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서울에서 제가 가장 시달렸던 것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학습된 그 일반화의 폭력이었어요. 나이 몇 살엔 졸업을 해서 나이 몇 살엔 취업을 하고 나이 몇 살 정도엔 결혼을 하고 나이 몇 살 정도엔 이 정도 평수가 되는 아파트는 있어야 되고 나이 몇 살 되면 이 정도의 레벨의 차는 끌어야 되고 뭐 이런 일반화를 저는 정말 싫어했습니다. 굉장히 저항했고요. 경멸했어요. 저는 그저 하나의 인간, 하나의 객체로 살길 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당시 한국 사회는 저를 하나의 개인, 객체로 봐주지 않으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저를 둘러싼 환경과 이 사회와 저와의 이 팽팽한 그 기싸움, 줄다리기가 끊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게 피곤했죠. 그다음 해에 이제 보라카이라는 그 필리핀 섬에서 벤을 또 만났는데 그때도 벤은 항상 묻더라고요. 왜 한국인은 이제 워낙 보라카이에 한국인들이 많이 놀러 오는 곳이니까 저렇게 한국인은 쉬겠다고 휴가를 와서도 이렇게 항상 드레스업 되고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도 티가 나잖아요. 너무 잘 꾸미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열대 기후에 막 땀이 뻘뻘 흐르는 이 기후에도 막 메이크업 너무 예쁘게 하고 막 옷도 너무 예쁘게 잘 차려 입고 근데 왜 해변에 이 휴양지에 와서 이 해변에 누워서 단 하루도 느긋하게 누워서 쉬질 못하냐고. 왜 이런 휴양지 같은 데 가면 유러피안 애들은 정말 타올 한 장 깔아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뜨고 질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잖아요. 뭐 책을 보다가 낮잠도 자고 음악도 듣고 뭐 비치 발리볼도 하다가 좀 뛰다가 하여튼 해변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게 이제 이 친구들한테는 휴식, 휴가라는 개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휴가를 가서도 굉장히 일정을 빡빡하게 짜서 그 스케줄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갔다 와서 오히려 알아 놓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그랬고요.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 1 년에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정말 이 귀한 시간이니까 이 귀한 휴가라는 시간조차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벤한테 막 설명을 했어요. 이 한국인의 문화와 우리는 뭐 프랑스처럼 한 달 뭐 휴가를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말 한 달 이상 내가 휴가를 가고 쉬고 싶다면 그거는 퇴사를 의미하는 거다. 그 우리나라의 직장 문화라는 게 뭐 법적으로 그것이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일단 내가 한 달 이상 휴가를 가겠다고
뭐 내 상사한테 얘기를 하면 그거는 곧 퇴사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뭐 이런 설명도 하고요. 그거는 뭐 근데 지금은 쪼끔은 달라졌겠죠? 그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거의 뭐 10년 전의 이야기들이니까요.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떠나야 되겠다. 한국을 떠나서 다이빙 강사 일에 좀 몰입을 하고 올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이게 직장 생활과 다이빙이 병행하기가 쉽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게 저 역시 뭐 한 달 이상의 장기 여행은 직장을 다니면서 꿈꿔본 적도 없었고요. 그렇게 그런 장기 여행을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같이 유지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었고요. 또 그렇게 나이를 먹었고 또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이를 먹을 것이 뻔했어요. 이 지점이 저를 좀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아 나의 삶은 앞으로 이러이러이러하게 되겠구나.' 좀 예측 가능해졌다는 거죠. 안정적이 되었다는 말은 내 삶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졌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안정감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허락될 수 없는 것을 꿈조차 못 꾸며 살아가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저를 압도했던 것 같고 저는 도무지 그렇게 살 자신이 없었던 거죠. 뭐 여행을 갈 때마다 막 한 달 이상 장기 숙소를 얻어서 막 거기에 있는 빨래 그 런드리샵에 이렇게 빨래 맡기는 그런 유러피안 장기 여행자들이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런 문화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그 사회라는 거, 그런 나라라는 거, 그런 게 저는 참 부러웠어요. 우리는 워낙 경제 성장을 빨리한 나라이고 아직도 "모자라, 모자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라고 서로 채찍질하는 사회였으니까 그 당시는. 저는 결국 그 상황을 제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느껴지고요. 제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은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리고 저는 마침내 매일매일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작은 섬. 세계에서 다이버들의 천국. 한 번 들어가면 다이버들이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 다이버들의 무덤인 아주 작고 외딴 섬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떠날 때도 두려웠죠. 내 앞날이 예측 불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편도 비행기 표를 끊고 그 비행기 안에서 바라보는 그 하늘의 구름 모양이 바뀌잖아요. 이제 이 동남아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한국의 그 하늘 구름 모양과 그 동남아 쪽에 이제 또 구름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때쯤 한참 이제 막 불안하고 고민하고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하늘의 구름 모양이 바뀔 때쯤 저도 모르게 제 얼굴에 이렇게 천천히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또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내 예측 범위를 넘어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정말 흥분하고 기대해야 할 일이구나. '이게 내가 바래왔던 거였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인생에서 맞이할 모든 순간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우리는 그것을 안전하다고 부를 수 있는 건가? 아니, 예측 가능한 삶이라는 것 자체가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비행기 안에서. 당장 내일 내가 어디에서 자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 내가 원하는 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유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측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건 오히려 내 자유의 공간이 넓어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그러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알 수 없는 설렘과 기대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 작은 섬인데 작디 작은 그 외딴 섬에 단 하나뿐인 아주 작은 그 나무로 삐걱삐걱하는 선착장에 딱 캐리어 하나를 들고 내렸을 때 '아 이 섬에 날 아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구나.' 하며
두려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낀 그날의 선명한 그 냄새와 습도와 햇살과 그 모든 것들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그 섬의 태양빛에 제가 진짜 벌거벗겨진 느낌이었어요. 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느낌이었어요. 저를 치장하는 뭐 화장, 메이크업도 없고요. 저를 가려주는 뭐 화려한 옷도 없고요. 액세서리도 없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 자체, 저란 사람 자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선 그동안 내가 한국에서 살면서 척하면서 살았던 것, 뭐 센 척, 있는 척, 아는 척, 그런 거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그 섬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고, 바다는 저를 있는 그대로 품어줬습니다. 저는 그렇게 꽤 괜찮은 다이버가 되었고, 열심히 성실히 매일같이 바다에 들어간 결과 꽤 괜찮은 다이빙 강사가 될 수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거의 한 4개월 이상 멕시코에 갇혀 있으면서 또 온갖 그 나름의 두려움과 한계를 이겨내고 그 수중 동굴 탐험 자격을 갖춘 풀케이브 다이버가 되기도 했어요. 이런 성취감들로 인해서 저에게 생긴 그 자존감의 그 단단한 근육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경험이고 제 삶에 정말 소중한 경험과 자산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30 중반에 한국을 떠나 수년간의 멋진 여행을 마치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필요했던 몇 단어가 조합된 간단하고 짧은 문장 하나가 나에게 초능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제가 했던 결정을 후회하냐고요? 아니요.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와이낫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책과 영화로는 모자란 다양한 사람들의 진짜 삶, 신비롭고 경이로운 바닷속과 수중동굴의 세계, 그리고 그 모든 흥미진진한 모험 속에서 만난 전 세계의 멋진 사람들. 다른 문화에서 나고 자라 생각의 체계가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과 이해, 갈등과 사랑을 통해 배운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 그 경험들로 제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나은 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서울을 떠난 것도, 수많은 어려움 끝에 국제 다이빙 강사가 되었던 것도,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숲속으로 돌아온 것도 모두 와이낫이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세상을 향한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질문 덕에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저 자신을 만날 수 있었어요. 글 쓰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거란 생각에 두려웠지만 세상을 여행하며 만난 사람들 속에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내 경험을 쓴 글들이 책으로 출간되었고 저는 국제 스쿠버 다이빙 강사이자 작가가 되었습니다. 글 쓰는 일이 이제는 저의 삶 그 자체, 직이 아닌 업이 된 것이죠.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지나치게 예민했던 저는 명함을 버리고 오롯이 나로 살면서 생각보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별 관심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던 회사도, 사회도, 나 없으면 죽겠다던 전 남친도 저에 대한 관심을 결국 다른 이에게로 옮기더군요. 사회가 저에게 바라는 기대가 없고 저 역시 사회에 빚진 게 없으니 여전히 저는 가진 것도 잃을 것도 없어 자유롭고 당당합니다. 도시에서 남들과 항상 비교하며 항상 조급하고 불안해하던 내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비애를 느끼던 시간과 달리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에서 자존감의 근육을 키워서 나 스스로 온전히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값으로도 따질 수 없는 귀한 삶의 양분이에요.
세상이 집요하게 왜라고 당신에게 질문한다면 왜 안 돼? 라고 되받아쳐 보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왜 안 돼? 라고 묻는 그 탐험가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 나선 길의 끝에서 우리는 아마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습의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